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 없으면 소용없다. 정책 효과 내라고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다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전 직원의 생중계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물론 이전에 몇 번 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모습을 청와대 직원들 보고 다 지켜보라고 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 뜻 밝혔다. 그리고요. 막말 분열 정치는 희망을 못 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을 아마도 겨냥한 듯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성과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치권의 분열 정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막말 정치 국민 분열시킨다. 그러자 한국당 결국 남 탓하는 거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보시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했습니다. 분단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 그만 버려야 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하면서 질타를 했어요. 공직사회는 신속한 정책 성과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따라서요. 이 성과 부분을 강조한 신문도 있고요. 정치권을 질타한 부분을 강조한 신문도 있어서 약간 나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발언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인연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 그러자 야당 논평을 냈는데요. 역시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메시지를 종합하자면 결국 야당 탓, 한국당 탓, 촛불 안 든 국민 탓.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쓴소리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네. 우선 성과를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과를 가져와라. 이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좀 초조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정말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은 취임 후 1, 2년 사이에는 정말 뭘 하더라도 국민들의 호응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 그 자체로 참신하고 하기 때문에 호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권 2년 차가 되면은 이제 국민들도 그 시도만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성과를 보여달라. 국민들의 요구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남북관계 처음에는 얼마나 뭔가 대화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었고 호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정도 됐으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죠.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 1번이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국회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 2년 차 때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이제 초조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제일 먼저 탓하게 되는 게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바로잡기가 집권 2년 차 되면은 항상 되풀이 됩니다. 항상 그래 왔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취임 2년 정도 됐을 때 이왕구 당시 총리가 예. 뜬금없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수족이 돼야 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일단 제일 먼저 예. 탓할 수 있는 타겟이 공직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왜 어김없이 이렇게 되풀이되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며칠 전이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회의 전에 가볍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우연히 녹음이 됐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다뤄드렸는데 그 맥락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정도 맥이 통한다.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대해서 좀 뭔가 채찍을 들여야 된다. 뭐 이런 맥락 같아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최영선 의원께서 항상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또 다른 맥락. 누가 봐도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 같아요. 뭔가 막말 정치, 분열 정치를 하면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상일 평론가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심한 발언이겠죠? 네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약간 극한 대립에서 예.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이 하나 둘씩 좀 등장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정책도 모든 게 그렇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타이밍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립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은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가장 큰 지위상으로는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자기와 반대되는 정당을 꾸짖는 방식 말고 차라리 내 주변 사람들을 꾸짖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꾸짖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를 꾸짖었으면 그러니까 괜찮았을까요? 당신의 주변에서도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친 발언을 좀 하시는 분들. 거대 양당이 서로 그 자책골 넣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서로 감점 요인들을 많이 만드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면 좀 그렇게 우회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좀 약간 지금 상황에서 야당을 조금 약간 끌어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답답하시니까 했겠지만 조금 더 그 최고의 위치의 지도자답게 조금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최경선 의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답답해하고 있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는 뭔가 좀 여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와 한국당 회의 형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 물밑에서는 서로를 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 5당 대표 회담 뒤에 1대1 회담을 하자.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다. 단독 회담이 먼저다. 그래고 나서 5당 대표 회담을 하자. 뭐 순서의 문제인 것 같지만요. 서로를 향한 어떤 시각도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여기는 각 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하게 되는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재가동 놓고도 또 말이 다릅니다. 청와대는요, 5개 정당이 동시에 와서 협의체를 가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자는 거죠. 그러자 한국당은요, 무슨 소리? 교섭단체를 구성한 3개 정당만 만나야지 왜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까지 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지금 입장이. 그런데 단순히 여기 뭐 숫자의 문제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은 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 회담 형식 2가지입니다. 일단은 당대표들이 모이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는 회담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하는 전 원내대표들의 모임 이 두 가지인데 예. 한국당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한국당 입장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예. 뭐 당대당 5당 회담보다는 예. 당대당 회담을 하자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대당 회담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대표가 각각 따로따로 만나자. 그렇습니다. 아. 5당 대표 같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 원래 이 말이 나왔던 이유는 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각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좀 진지성을 가지고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갖춰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 5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중에도 여당 예. 대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 하는 속에서 one of them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예.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로 다 들어버리면 과연 그 이야기를 들을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5당 회담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는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지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있을 때도 그때도 5당 대표 회담이 열려서 홍준표 대표도 한 번은 참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는 제1야당뿐만 아니라 아. 2당, 3당, 4당도 다 중요하면 예. 각자 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청취하면 될 텐데 아. 꼭 같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본질은 야당 대표들을 안 만나고 싶은 거 아니냐. 그걸 형식을 빌어서 거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 5당 대표 회담을 많이 했으면 예. 이제는 각자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제1야당 대표 만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꼭 핑계를 대서 5당 대표 먼저 만나고 야당 대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사사원 가지고 계속 문제를 예. 하면서 핑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생각이 예. 야당 대표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예. 한다면 그 예. 진실성을 통 크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는 방향으로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 보는데 계속 야당 대표 회담할 때마다 5명이 다 같이 만나자. 5명 한 다음에 또 1대1 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경환 대표가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예. 사실 5개 정당 대표들을 만나자라고 이런 제안이 대통령이 했을 때 다른 정당들은 다 뭐 괜찮다 얘기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 단독 회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요, 속내에는, 과거에 이른바 영수회담, 그러니까, 야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힘이 강하다고 이게 인정받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1대1로 만나서, 그러니까 과거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뭐 그런 모습을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정당 대표와 나를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하느냐. 뭐 이런 속내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속내, 예. 그런 나쁜 악의적인 측면에서의 속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는 예. 어떻게 5, 6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하고 같이 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14명, 그 정도의 당 대표라고 한다면 같이 그 당을 쪼개가지고 뭐 여러 명의 대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형식은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는 그것이 꼭 나쁜 의미에서 뭐 영수회담, 뭐 다른 대표를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야당 대표도 만나셔도 된다. 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 자유롭게. 예. 그리고 과거에 5당 대표 많이 했으니까 예. 이제는 한 번쯤 제1야당 이야기를 단독적으로 들을 좀 때 되지 따로 않느냐. 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 좀 집중력- 들어달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야당 대표들은 어떻게 보면 여당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1야당이 여당 쪽 제2중대모 제3중대모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주고 그것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사고 체계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걸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취지는 꼭 그렇게 뭐 약간 좀 뭐 속내, 노림수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이죠.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기원해서 뭐 돈 벌어 봤나, 뭐 좌파 중에는 정상적으로 돈 벌어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약간 거친 표현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렸어도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이다. 그리고 진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랍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또 남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정치권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럼요. 지난 7일 황교안 대표의 발언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해가지고 소송하라고 걸어가지고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요약하면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못 해본 나라를 살리기에만 전념했던 이런 사람들이. 자, 저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제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 모습입니다. 본인의 SNS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저 발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안 검사였다.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공안 검사로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예, 양지열 변호사. 예. 황교안 대표가 부산에 가서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한 거나 그리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서 조목조목 본인이 반박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품평도 좀 한 걸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약간 의식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저 상황에 대해서 보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본다 말씀을 드리자면 예. 당대표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 정권에서 좌파 세력이라면서 일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뺏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협치를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인식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와서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변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해서 잘 살고 우파 변호사들은 못난다는 얘기는 저도 변호사긴 합니다만 저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지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당대표가 옛날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가? 예전에 본인이 90년대, 80년대 보건감사 했을 때 운동권들을 바라보던 시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옛날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일단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국에는 약간의 견제 아닐까 싶습니다. 견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임종석 시장 청와대 나온 이후로도 청와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도 청와대에서 사실상 일하고 있고 내년 총선에 어디를 나올까 나오는 순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럼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도 당대표를 맡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신인이잖아요. 뭔가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본인도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약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수도권이니까 그럼 저 정도 중량 가면 수도권에 승부 한번 해봐? 이런 얘기들 나오면 황교안 당대표 지금부터라도 살살 견제구를 좀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견제구 성격치고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황 대표의 저런 발언이나 임 전 실장의 이런 본인의 SNS상 글을 보면요. 두 인물은 사실 총선, 대선, 앞으로 올 큰 선거와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양쪽 진영에서 다 얘기가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저렇게 주고받는 저런 내용들이 사실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뭐 총선을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공방을 저는 뭐 단순한 신경전 정도로 안 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 마당으로 필요한 주제를 끌고 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돈 벌어본 사람 있냐? 성장 정책을 하지 않고 분배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의 돈을 이렇게 분배하는 데만 지나치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돈 벌어본 사람 있냐? 남의 돈 뺏는 데만 신경 쓰는 거 있지 않냐? 자기에게 유리한 주제 쪽으로 끌고 간 거죠. 여기에 맞받아쳐서 이제 임종석 실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남북 대화 그리고 공안 정치를 가지고 나오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남북 대화 임수경 씨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현재의 남북 대화 국면을 연상시키면서 공안 검사 아니었냐. 서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주제가 지금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온 거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인물을 거기다 거론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께서 급히 손을 드셨는데 먼저 이규환 변호사 먼저 쓰니까 짧게 한 30초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상일 평론가도 짧게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좀 할 얘기 좀 많은데 그래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색깔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좌란 표현을 쓰면 색깔론인지 잘 의미스럽습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혹시 잘하는 표현을 들음으로써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혹시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문스럽습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또 그게 낡은 사고 아니냐. 아니 그냥 뭐 좌우 선진국에서는 예. 좌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있고 예. 그게 이미 일반화돼 있고 국민들이 예. 그것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색깔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색깔론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색깔론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한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뭐 운동권 출신 공안검사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예. 임종석 실장이 뭐 과거에 공안검사 이야기 하는 건 좋은데 과연 본인은 다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안검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만큼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거의 운동권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훈장이 되어져 가지고 과거의 불법 행위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 과거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공안검사의 역할들을 무조건 뭐 고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성일 평론가. 저는 이제 우리 최경성 의원님 예. 말씀에서 이게 경제로 자기가 유리한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다. 돈 벌어 봤냐라는 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동의하지만 그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 예를 든 거는 굉장히 실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을 예로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예. 나온 이후에 그렇게 그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로 임종석 전 실장을 오히려 더 키워준 셈이 됐다. 띄워주는 역할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전관 예우로 17개월 동안 17억을 버신 분이 임금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프레임으로 가서도 예. 그 경제 프레임은 사라지고 예. 임종석과 임금 논쟁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께서 예. 정치 그 초년생으로서 지금 학습을 해나가시는데 지금 주변에서 말들을 예. 너무 이렇게 막 그 속닥속닥 하니까 너무 좀 약간 업되셔서 이거를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 임종석 전 실장과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설전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살짝 거론이 됐는데요. 치열하게 또 이게 토론이 붙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출장 중에서 기자들과 뭐 같이 이제 동행을 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꽤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이낙연 총선 등판 기정사실화하나.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에 혹시 나가는 것 아니냐. 왜냐면요. 국무총리의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리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뭔가 합당한 일 할 것이다. 직접 출마든 지원이든 역할을 피력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여권에서는요. 가용자원 총동원. 여기서 말한 자원이란 사람을 얘기하겠죠.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맞대결 등이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답니다. 방금 황교안 대표 얘기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 그렇게 들리는군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신문 기사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나갔군요. 여기 보시면 이 총리 내년 총선서 역할 옆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선 레이스 시동 권합니다. 총선을 넘어 대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해외 순방 인터뷰에서 총리직 사퇴 시사. 굉장히 좀 강하게 썼습니다. 내용을요.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을. 여당 공동선대위원장 아니면 종로 출마 등 거론. 총리실 현실화된 연말 정도야 뭐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개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총리가 그만두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거는요. 일단 김상일 평론가 여권 쪽에 계시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뭡니까 지금? 저는 이걸 들으면서 예. 좀 제가 뭐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이낙연 총리께서
그 정치권에 뛰어들고 싶구나. 지금 이 발언 가도에 예. 들어가고 싶구나. 이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드러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많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고 예. 젊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진영상의 어떤 색깔을 보면 이낙연 총리께 총선의 진두지휘를 맡길 것 같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 당신께서 총선 진두지휘를 하면 좋지만 예. 안 되더라도 험지에 가서라도 이게 역할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지금 이렇게 받아온 스포트라이트의 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좀 해보고자 하는. 험지라고 말하면 아까 종로는 험지입니까 아닙니까? 종로가 뭐 저기 호남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 험지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가. 예,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으로는 그렇게까지 험지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근데 웬만한 곳이다. 예, 예. 근데 그거보다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면 또 나름대로 역할이 좀 가능하니까 그런 예.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교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정치권에 뛰어들고 싶다. 예. 그 생각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국무 총리 자체도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치권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예. 과연 그 생각뿐이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고 예.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어떤 아까 초조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 초조감 때문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여권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런 얘기를 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예. 어떻게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대권 주자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낙연 총리는 분명히 내년 총선에 자신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물론 지구 출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비례대표도 있겠지만 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뭐 실제로 뛰어들어서 어떤 끌어가는 것일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다음 대권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충분히 나오는 것이고 예견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한 기사 중에요. 종로 얘기를 나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경쟁자로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 대권 주자 중에서 여권은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총리가 아직 후보 아닙니다. 총리 가장 지지율이 높고요. 황교안 뭐 대표가 당연한 이야기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니까 이낙연 총리로서는 당연히 뭐 어떤 대권을 생각을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총리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대권을 나오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총선을 통해서 정당에 그러니까 여당에 들어가기 나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의 걸림돌은 제가 보기에 이낙연 총리를 대체할 다른 총리가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다른 총리가. 잠깐만, 이교환 변호사. 제가 드는 질문은 이낙연 총리 얘기가 아니고 황교안 대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개인이 생각보다는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뭐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총선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상징적인 종로에 나와서 어떤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역할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례대표 나와서 전국을 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상황과 결부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 뭐 세상이 많이 바뀌고 달라졌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 1번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 1, 2등을 다투고 있는 두 인물이 총선에 출마한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전 미군 정보관 김용장 씨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뭐 토론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전두환 5.18 당시 광주에 내려와 사살 명령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헬기로 방문을 해서요, 당시에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사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압을 하는데 총이 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내려와서 사살 명령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 505 보안대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편의대라고 있습니다. 편의대가 무엇인가 하면요. 특수군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 군의 특수군인데 공작활동, 시민 상대로 공작활동을 하는 특수부대랍니다. 이 편의대 30에서 40명 정도가 활동을 했다. 이런 진술도 어제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김용장,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전 미 육군 정보요원입니다. 전두환 집단 발포 직전 광주에 와 사살 명령했다고 봐야 된다. 5월 21일을 말합니다. 당시에. 여기 보시면 5.18 당시 미 육군 정보요원 4명과 회의를 했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 시신 일부 바다에 투기했다. 이런 진술도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제 그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전두환의 광주 방문입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수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게 논란이었는데 지금 어제 진술은요 발포를 넘어서 사살 명령입니다. 그거가 더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제 진술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새로운 증거가 되는 건가요? 새로운 증거 이상의 의미가 있죠. 사실 이제 관련 재판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범죄적 판단이 있을지 몰라도 당시에 광주에서 헬리콥터에 사격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이미 우리 차원에서 확인이 됐고 그럼 지금 이 김용전 전 정보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발포 명령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느냐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발포 명령 같은 경우에는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명령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발포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총을 쏜다는 공격을 받으면 상관이 옆에서 말린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그거 기다렸다가 방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를 지금 전두환 씨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내려와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고 그걸 또 부추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편의대라는 걸 동원해서 여론 조작까지도 당시에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이규환 변호사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양 변호사께서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지도 몰라도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저는 법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셔야 되고요. 그 뭐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질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문제되는 것은 왜 이 두 분이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한참 오래된 이후에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진술만이 아닌 서면이라든지 보강 증거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 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만약 주장만 있게 되면 뭐 이 현 재판부에 이 진술 자체가 증거로 들어간 상태도 아니지만 증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진술만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그 사건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증거로 유효한 증거가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게 몇 가지 탄핵될 수 있는 이야기들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진술하는가 그리고
보강 증거들, 서면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정황 증거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 유효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변호사가 이제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겨레 기사 중에서 눈길을 잡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른바 당시 합수부 조치 내용 군 문서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수부 조치 내용. 그런 문서입니다. 이렇습니다. 전두환 5.18 진압 뒤 30에서 40명 극형 처단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극형 처단.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처벌 범위 500명 정도로 결정을 했고요. 주요 임무 수행자는 극형 처단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란, 소요죄 여부 정책적 결정이다. 뭐 이렇게 돼서 요 문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합동수사본부 조치 내용이란 이름이 붙은 문서입니다. 30에서 40여 명을 극형 처단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좀 더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오늘 한겨레 기사 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네. 글쎄요, 이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 부분, 글쎄, 이거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 시대의 예민한 사항도 필히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는 진실을 밝힐 수 없어도 향후에 진실이 밝혀져야만 그것이 역사적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느끼는데요. 좀 아까 이경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용장 선생님께서 증언을 해주신 건 굉장히 좋지만 이 사회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미래로 간다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사회의 분열을 키우고 사회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문서로 근거가 남아 있느냐? 저는 만약에 저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미 국방성에는 비밀 문서로라도 문서가 저는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교 문서로 보고를 했어도 그거는 이제 이렇게 6.25 때 것도 지금 비밀 문서 해제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근거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문서로 지금 입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잘 그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교훈이 되게 교육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제 국회 진술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될 경우 좀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문이요. 원래 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공들여 작성을 하고요. 그거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 정도가 같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인가? 논문이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자녀 이름 슬쩍 논문에 숟가락 얹어준 교수들이 있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연구윤리 실종 백태다. 이 정도면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 진학을 위해 저자 끼워 넣기를 했다는 거죠.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 이걸 등재한 게 50개 대학에 139건입니다. 기여 없이 공저자 된 자녀 8명, 이들 중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다 그러네요. 그럼 해외 대학은요, 잘못 뽑은 겁니다. 잘못된 논문을 갖고 심사가 된 거니까요. 해외 대학은 이렇게 논문 쓰면 이런 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고등학생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요. 그리고요, 해외 부실학회 참여에 나라 돈을 쓴 조항도 있습니다. 90개 대학 교수 500여 명도 드러났답니다. 부실학회.
가봐야 소용도 없고 이름만 있는 학회인데 거기에 가서 뭘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라 돈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학계가.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 160건. 서울대 교수가 최다다. 서울대는 연구 성과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라고 통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10대 자녀의 참고 문헌 수집 정리, 교정 맡기고는 주 저자로 둔갑. 참고 문헌 정리를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는 주 저자가 됐어요. 연구 부정 의심 사례 많지만 최종 판정까지는 검증이 어렵다. 이번에도 12건만 대학 자체적으로 걸러졌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걸러지 않은 곳도 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교육당국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경선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논문 관련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일단 교수사의 연구윤리를 뭐 비난받아 마땅한데 예. 문제는 이제 많은 경우 자녀의 입시와 또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교수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험지를 유출한 학교 교사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자녀의 입시와 연관돼서 예. 이뤄진 비리가 많은데 저는 꾸준히 지금 대학 입시에서 그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입시가 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의문을 항상 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예.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예. 그것을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예.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이 과정이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했을 때 예.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정한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런 제도는 우리 사회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리들이 나타날 때마다 예. 과연 시험을 줄이고 면접을 늘리는 그 대학 입시 전형이 예. 옳은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자꾸 의문이 든다는 거네요. 예, 김선일 평론가. 저는 조금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예. 그거는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 방법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 사회가 예.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인데 예. 점수로 재단해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뽑는 방식으로 가서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누가 예. 누구를 추천을 하면 그 예. 추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저기 시골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써달라 그래도 써주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기사도 예.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뭐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 이게 삐뚤어진 부모들의 자식 사랑입니다. 아. 왜냐하면 자식을 껴놓는 사람들은 그나마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름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면 성이 같잖아요. 예. 근데 어머니는 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이걸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부모들의 그 자식들이 대학을 잘 보내게 하고 싶은 예. 삐뚤어진 사랑이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거 가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은 소용이 없고 예. 미국의 간판만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그 간판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삐뚤어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예. 모든 사람이 알린 다음에 좀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사회적 토론을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요런 논문에 뭐 슬쩍 끼우기. 사실은요, 뭐, 논문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봤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발생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프랑스 특공대에 구조된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위험 지역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구출된 한국인,
위험 경보 6개국 배낭여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적색 지역 말리까지 갔다. 적색 지역은요, 철수 권고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분도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인 말리까지 여행을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여성과 납치점 3개월 동행, 모로코, 서사하라, 모리타니, 말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 말리는요, 이 납치 무장 세력의 근거지랍니다. 그런데 여행 금지 지역에 갔을 경우만 정부가 어떤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이 아니라 여행 자제 지역 또는 뭐 철수 권고 지역, 이런 데는 말릴 수만 있지 거기 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 지역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 한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또 국가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뒷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 양지열 변호사, 그다음에 이경현 변호사 두 분, 뭐 법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분들. 일단 여행 금지 구역과 여행 자제 구역이요. 여행 금지 구역 같은 건 여권법상 1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위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뭐 특히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가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분들까지 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분들까지 다 막고 간섭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여행 허가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또 국가가 다 간섭한다는 또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번에도 왜 한 달 동안 국가는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도 안 하고 가족조차도 없어진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이 안 됐던 건데 결국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도 그 위험하다는 북한에도 가서 목숨을 잃은 또 미국의 대학생까지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부분도 알리고 또 국가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약간은 적극적으로도 더 홍보할 필요도 있다. 지금 이제 영사라고 해서 외교부 내에서 홈페이지 내에서 위험지역 같은 거 분류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또 가면서 찾아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는 전문적인 어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위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 저도 뭐 말리에서 무장자체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식민지와의 교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이 자주 다루시지만 우리 뉴스에서는 저희가 위험한지 어쩐지 자체를 알 수도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정부가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들을 찾아다니니까 그런 것들 좀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경현 변호사, 위험 지역을 다 이렇게 금지할 수는 없는 거, 나라가 그걸 어떻게 다 금지합니까? 그럼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혹시라도 위험 지역을 갈 경우엔 최소한 대사관이나 영상관 쪽에 좀 통보를 하는 의무를 좀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좀 하고 들어가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까지는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논점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금 문제는 국가가 언제 어디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들어가신 분이 어떤 뭐 영사를 통해서 들어간 여행 경로를 어떻게 뭐 비자라든지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은 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가 좀 더 촘촘하게 봐서 좀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행사한다면 아까 통지처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영역도 있었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까지는 개인이 잘못이라고 보지만 국가가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최소한 경고 정도까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강화된 부분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뒷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무사히 구출됐다는 점은 천만다행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여행을 하시는 분, 여행을 특히 이제 오지라든가 이렇게 좀 험한 곳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버스 파업 예정돼 있습니다. 막을 길은 과연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보시죠. 이 버스 파업 일어나면 당장 서민들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한겨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왜 불거졌을까? 그 얘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줄면서 버스기사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354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광역 버스기사들 왜 파업에 나서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뭐 경기도와 서울 얘기로 좀 집중하고 있어요. 경기 서울 오가는 13년차 기사 예를 들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이거가 되면서요. 그리고 또 여기에 중공용제까지 같이 뭐 곁들여졌습니다. 이게 되면서 월급이 100만 원 넘게 줄어서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기본급은 올랐지만 연장 수당 등이 줄고 그리고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지역별로 이게 급여가 다르답니다.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인천 다르고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중공용제가 실시되는 곳은 좀 더 낮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어렵고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임금 격차가 심한 탓에 기사들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데 서울은 더 받고 경기는 왜 덜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주 52시간 적용되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서 수당이 줄어들고요. 지역별로 급여 차이가 나고 그리고 중공용제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 노조당국을 만나서 노조 측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 필요하다. 그리고 버스 회사엔 우회 지원책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겁니다. 500인 이상 회사 임금 지원을 연장한다. 지금 1년 지원해 주는데 2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국토부가 직접 관할하는 광역 급행버스 지원도 확대하겠다.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내일 파업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가요. 다음 기사도 보시죠. 자, 이 버스 요금 인상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인데요. 일단 경기도는 100원에서 300원 인상. 그런데 서울시는 못 올린다. 경기도는 서울 보고 같이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우리가 왜 올려야 되냐 이런 입장이에요. 버스 요금 인상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딜레마다. 환승 할인 때문에 요금 총액을 서울과 경기도가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올리게 되면 그 올린 부분에 대한 25%는 자연스럽게 서울로 갑니다. 그럼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렸는데 서울은 안 올리고. 그래서 경기도는 올려라. 서울도는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올려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그 대단히 그 국민들에게 그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서 그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죠. 버스 요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요금이 꽤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200원이면은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도 지금 적정한 요금인데 지금 올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은 냅두고 이러면 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1차적으로는 버스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방금 나왔죠? 이해찬 대표. 준공영제. 그러니까 세금을 투입해서 버스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국민 지갑으로 해결된다. 이 지갑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결국 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중공영제라는 말이 세금으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메워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책이 시행이 되면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 지갑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그 버스 요금 인상이나 중공영제를 통해서 자기 지갑이 얇아졌을 때 그 책임을 결국은 또 정책 담당자에게 추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저임금에서 봤듯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한꺼번에 너무 일시에 시행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탄력 근로제라든지 예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예외 업종도 한꺼번에 줄여버린다든지 탄력 근로제는 아직도 도입을 못한다든지 해서 이 주 52시간을 한꺼번에 시행한 데 따른 충격이 지금 버스 회사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결국은 이 모든 부담은 국민 지갑으로 둘 중에 하나다. 중고용제를 다 전면 실시하든가 아니면 요금을 올리든가 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자,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책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정책은 현실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 가능성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상태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요새 그 정치권에서 좀 위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책이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철학의 부재 때문에 이 정책을 못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철학만 있다고 사랑으로 빵을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 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1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정책을 그걸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이 전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달 체계가 그냥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면 세금이 줄줄 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금제라는 게 왜 요금제냐면 개개인이 사용하는 혜택을 구분할 수 있어서 요금제거든요. 근데 이게 버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요금제 성격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해결 방법은 원인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는 거죠. 원인이 바로 주 52시간 근무 때문이라면 주 52시간 근무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들. 과거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가장 큰 문제는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은 사람도 강제적으로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것. 저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저는 국가 개입주의라고 보거든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좀 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형사처벌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것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서 좀 이런 걸 가능하게 한다든지 혹은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나머지 세금으로 처리하는 모든 방법들은 알겠습니다. 보조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명현이라고 쓰셨어요? 뭡니까? 앞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명현이라는 건 사실 한의학 용어예요. 한의학 용어이고 뭔가 병질을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숨어있던 병질들이 드러나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더 아프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안 보였던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 파업만 보이고 있지만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기사 중에 현대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몸이 허용하는 한 80시간 이상씩을 일을 해서 400만 원 넘게 벌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게 개인만 몸이 축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단적인적으로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고 지금 급여 체계 자체가 기본급보다도 초과수당이라든가 비정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수당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두 영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변해가는 과정인데 해법은 한 번에 나올 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주제, 그 뾰족한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 더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파업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중국과 미국 지금 무역전쟁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매겼죠. 중국에 대해서. 그러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 여기 있습니다. 중국 6월부터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매기됐다. 무역전쟁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요. 트럼프 지지층을 겨냥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거 관세 매기다고 했답니다. 여기 있습니다. 농산물에 매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팜벨트, 이른바 농업지역을 직접 겨냥해서 봐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다. 보란 듯이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중국이 나섰습니다. 최영선 위원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단 중국이 이렇게 밀리지 않고 미국에 맞받아치는 것은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은 정치적 요인도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정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 정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임기 5년짜리를 2번으로 연장할 정도로 권위주의적인데 그 권위가 허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공작새입니다. 집 창문을 열었는데 공작새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제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난데없이 공작새가 나타났습니다. 한바탕 구조소동이 벌어졌는데요. 2번의 시도 끝에 공작새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 공작새가 어디서 온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데요. 소방당국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 공작새를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인터넷 위성입니다. 로켓 앞부분에 인터넷 위성 60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2일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릴 인터넷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발사를 포함해서 적외도 우주 공간에 12,000여 기의 인터넷 위성을 띄울 거라고 말했는데요. 사각지대 없는 저비용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국은 어제 어머니의 날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어제 어머니에게 최고의 선물이 돼줬습니다.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가 있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8이닝 동안 1개의 안타만 내주는 등 무결점 투구를 펼쳤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직접 보러 온 어머니에게 류현진 선수는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피칭을 한 류현진 선수.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뭐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